트럼프가 한국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한국이 감히 원칙을 따져? 싫으면 미국에서 방 빼세요. 한국의 기술을 빼앗아 자국의 조선업 부활을 꿈꾸던 미국.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화는 미국에서 즉시 철수를 선언했고, 심지어 거제도 조선소에서 수리를 기다리던 미해군 군함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에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고, 미국은 뒤늦게 한국에 고개를 숙였지만 거제도는 이미 캐나다와 사우디 배로 가득 찬 뒤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을 쥐고 흔든 K조선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태평양 한가운데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이 자랑하는 13조 원짜리 최신의 핵항공모함이 자체하 수도 배관 폭발로 작전 불능에 빠졌어요. 5,000명의 수병이 역겨운 오물 속에 갇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화장실 배관 하나 때문에 멈춰 선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 고칩니까? 미국 본토요? 천만에. 미국 내 대형 도크 가동률은 0%였습니다. 단 한 곳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20만 톤짜리 고철 덩어리를 살릴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었죠. 대한민국 거제도,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돈부터 쏟아부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펜타곤은 정반대의 짓을 저질렀어요. 당장 지불해야 할 3억 달러를 묶어버리고 한국의 잠수함 설계도를 내놓으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챈들러, 미 해군 체계사령부 함정건조국 국장이었습니다. 32년 넘게 펜타곤에서 방산 예산을 주무르며 이 바닥의 꼭대기에 섰다고 자부했죠. 그날 제가 내린 판단이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자멸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1급 기밀 직통 전화가 울렸어요. 잠결에 수화기를 집어든 순간 고막을 찢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마이클 콜린스 제독이었어요. 챈들러, 제럴드 포드 항모하 수도 배관이 연쇄 폭발했다. 기관실 전체가 오물로 잠기고 있어. 작전이 올스톱됐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뛴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콜린스 제독의 비명 속에서 저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모를 고칠 곳은 하나오션뿐이니까 한국 놈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약점을 쥐어짜면 잠수함 핵심 설계도까지 뜯어낼 수 있겠다.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5,000명의 수병이 오물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은 숫자로만 처리됐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레버리지였습니다. 아침 8시 펜타곤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1급 보안 회선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콜린스 제독이 아니었습니다. 아서 스털링, 미 국방부 해군 담당 차관이었죠. 워싱턴 정가에서 은여우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서류에 절대 자기 지문을 남기지 않는 교활함으로 차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스털링 차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챈들러, 포드함 거는 들었지. 급할수록 놈들 길을 꺾어야 해. 당장 쏴줘야 할 초기 대금 3억 달러를 묶어. 그리고 하나오션의 KSS-3 잠수함 설계도를 뜯어내.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관이 직접 지시를 내린다는 건 그만큼 판이 크다는 뜻이었거든요. 차관님, 하나오션이 순순히 도면을 넘기겠습니까? 제 질문에 스털링 차관은 코웃음을 쳤어요. 순순히, 챈들러, 자네가 32년간 뭘 배운 거야? 항모를 고쳐줄 도크가 필요한 건 한국도 마찬가지야. 일감이 아쉬운 쪽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통화가 끊긴 뒤 저는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의 워싱턴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봤어요.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미 해군이 일감을 주겠다는데 감히 고분고분하지 않을 하청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전 10시 저는 하나오션 특수선해양사업본부 구본장 총괄본부장에게 긴급 호출 명령을 보냈습니다. 펜타곤 지하 2층 대회의실로 오라는 통보였어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구본장이라는 이름은 방산업계에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더군요. 협상 테이블에서 눈썹 한 번 까딱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평판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봤자 3억 달러를 묶어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돈 앞에서 안 무너지는 인간은 없다고 32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지하 대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구본장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부터 묘했어요. 검은 정장에 넥타이 매듭 하나 흐트러짐 없이 걸어오는데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없고 분노도 없고 불안도 없었어요. 마치 주간 업무 보고를 하러 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수행원 한 명이 따라왔죠.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구 본부장, 바쁜 와중에 오느라 고생했소. 본론으로 들어가지. 일부러 반말에 가까운 톤을 썼어요. 상대에게 위계를 각인시키는 제 방식이었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미 의회 예산 재검토가 진행 중이오. 포드 함수리 관련 초기 대금 3억 달러는 의회 승인이 나올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겠소. 구본장 본부장의 눈이 서류 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손 하나 떨리지 않더군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밀어넣었습니다. 항모 수리용 도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오. 하나오션의 잠수함 도면 및 정비 노하우를 미해군에 무상 이전하겠다는 내용이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구본장 본부장 옆에 앉은 수행원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구본장 본부장 자신은 달랐습니다. 동의서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천천히 넘기더군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듯이.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읽고 있다는 건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검토한다는 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급한 건 하나오션 쪽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미해군 물량이 빠지면 도크가 노는 거니까. 제가 덧붙이자 구본장 본부장이 동의서에서 눈을 뗐어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그게 더 기묘했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서늘한 것이 있었어요. 경멸. 정확히 그 단어가 맞았습니다. 32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온갖 표정을 읽어왔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구본장 본부장은 동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주머니에서 은장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죽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금 한 말, 날짜, 시간. 만년필 끝이 가죽 위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저는 그 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개의치 않는 척했어요. 기록하고 싶으면 하라지. 어차피 미해군의 룰을 거역할 수 있는 하청업체는 이 지구상에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수첩을 덮었어요. 만년필 뚜껑을 소리 없이 닫고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기록 완료했습니다. 본사에 보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항의도 없고 반박도 없고 감정의 흔적도 없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시간을 다시 물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됐다. 한국은 3억 달러가 아쉬워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늘한 만년필 소리가 미해군의 목줄을 끊는 단두대 칼날이 갈리는 소리였다는 것을. 저는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진짜 승자는 이미 문을 나서고 난 뒤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저지른 뒤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펜타곤을 나선 직후 스털링 차관에게 보고 전화를 넣었어요. 한국 측이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24시간 안에 구걸하며 전화를 걸어올 겁니다. 차관은 만족스러운 콧소리를 내더군요. 잘했어, 챈들러. 역시 32년 경력은 다르군. 통화를 끊고 저는 집무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습니다. 시가 연기가 천장을 향해 느릿하게 피어올랐어요. 2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 달러가 묶인 채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하청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제도에서 절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올 장면을 그리며 눈을 감았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부 회의가 길어지고 있겠지. 본사 보고 라인이 복잡한 모양이군.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어요. 36시간이 되자 살짝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에게 수신 기록을 확인시켰더니 하나오션 쪽에서 온 연락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팩스도, 이메일도, 전화도.
아무것도요. 48시간째가 되자 저는 더 이상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봤어요. 수신함에는 하나오션 서버에서 자동 발송된 기계적인 메일 한 통만 덜렁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신 완료. 그 네 글자가 전부였어요. 항의도 없고, 탄원도 없고, 협상 제안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보낸 최후 통첩이 사무용품 카탈로그 수준으로 처리된 것 같았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감각을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1급 보안 메일망을 열고 공식 협박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처 하나오션 특수선해양사업본부. 내용은 명확했어요. 48시간 내에 KSS3 잠수함의 VLS 수직 발사관 핵심 도면을 미 해군 보안 서버로 업로드하라. 미이행 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및 동맹 차원의 불이익을 각오하라.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에 짜릿한 쾌감이 돌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제도가 발칵 뒤집힐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라인까지 동원했어요. 워싱턴 정가에 흘릴 찌라시를 직접 문안까지 잡았습니다. 한국의 비협 조적 태도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 구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한 줄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엮이면 한국 언론이 난리를 칠 테고 여론이 들끓으면 하나오션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찌라시는 24시간도 안 돼서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와 외교 전문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집무실에서 뉴스 알림을 새로 고침하며 한국발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나오션이 아니었어요. 태평양 함대 콜린스 제독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쏟아진 건 협상 경과 문의가 아니라 비명이었어요. 챈들러, 수병들이 쓰러지고 있다. 똥독이 올라서 12명이 의무실로 실려갔어. 2명은 의식을 잃었고 대체 하나오션이랑 뭘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진정해. 한국 놈들이 곧 무릎 꿇을 거야. 시간 문제라고. 콜린스 제독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시간이라고. 내 수병들이 오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 타령이냐. 당장 돈부터 쏘란 말이야.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제독은 현장 군인이라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거제도 오포 조선소 통제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구본장 본부장과 최동철 법무계약 감사처장이 나란히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보낸 공문들이 한 장씩 출력되어 정렬돼 있었어요. VLS 도면 업로드 협박 공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찌라시 기사 캡처, 그리고 제가 처음 회의실에서 내밀었던 기술이전 동의서 사본까지 전부 날짜 순으로 가지런했습니다. 최동철 처장이 서류를 한 장씩 집어들었어요. 이 사람은 두께 10cm짜리 국제방산 계약서를 머릿속에 통째로 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최 처장은 제 공문을 읽으며 입꼬리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대신 빨간 스탬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문 위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국제방산표준계약법 제12조 사망 위반. 일방적 대금 지급 유예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통제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두 번째 공문. 또 도장이 찍혔어요. 기밀 기술자료 무상 이전 요구. 동일 조항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 세 번째 기사 캡처. 외교 채널을 통한 비공식 압박. 계약 외 부당 행위로 별도 문서화합니다. 붉은 스탬프가 찍힐 때마다 종이 위에 선명한 잉크 자국이 남았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은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최 처장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조급함도 없었어요. 최 처장이 스탬프를 내려놓자 구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최 처장이 서류들을 번호순으로 정리해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위반 사례 1번부터 6번까지 날짜와 조항 번호가 깔끔하게 적힌 라벨이 붙었습니다. 그 파일은 통제실 뒤편 문서고 캐비닛으로 들어갔어요. 철컥, 서랍이 닫히는 소리. 어떤 감정적 동요도 없이 미해군의 위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워싱턴에서 모니터만 노려보며 한국의 항복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참다 못한 저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하나오션 거제도 통제실로 예고 없이 화상 연결을 걸어 상대가 받든 안 받든 기습적으로 화면을 열어 압박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분 뒤 화면이 켜졌어요. 거제도 통제실의 흰 벽과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정면에 앉아 있었어요. 역시나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구 본부장, 미합 중국 해군의 공식 서한을 사흘째 무시하고 있소. 이게 동맹국이 할 짓이오?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진 게 화면에도 보였을 거예요. 구본장 본부장은 제 고함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옆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스탬프가 서명했어요. 구 본부장이 서류철을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반 사례 번호 7번. 예고 없는 화상 통신을 통한 비공식 압박. 문서고 저장 완료.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이상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통신을 끄는 겁니다. 저는 꺼진 모니터 앞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30년간 이 바닥에서 가진 나라의 방산업체를 상대해왔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항의도 없고 울분도 없고 협상 시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번호가 매겨진 위반 기록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마치 검찰이 기소장을 준비하듯.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집어삼켰습니다. 인정하면 지는 거니까요. 시가에 다시 불을 붙이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끝까지 버텨봐라. 3억 달러 없이 도크를 돌릴 수 있나 두고 보자. 그 숨막히는 침묵이 우리가 묻힐 무덤의 깊이를 파내려가는 삽질 소리라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제도의 문서고 캐비닛 안에서 붉은 스탬프가 찍힌 서류들이 한 장씩 두꺼워지고 있었고 그 무게가 미해군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고 펜타곤 창문 너머로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집무실에서 네 번째 시간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 꽁초가 수북했어요. 하나오션의 침묵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었고 태평양에서는 콜린스 제독이 하루에 3번씩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수병 23명이 피부 감염으로 의무실에 누워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콜린스 제독의 비명보다 거제도의 침묵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아무 연락이 없는 걸까? 3억 달러가 묶여있는데 한마디 항의도 없다니. 불안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실 전화가 울렸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국장님, 하나오션 구본장 본부장과 최동철 처장이 지금 로비에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면담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드디어 왔군. 나흘을 버티다 결국 항복하러 온 거야.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들여보내. 짧게 지시하고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았어요. 승자의 자세를 갖춰야 했거든요. 2분 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먼저 들어왔어요. 지난번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서 봤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검은 정장,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그리고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얼굴. 뒤이어 최동철 법무계약 감사처장이 걸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왼손에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묵직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악수를 청하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파 쪽을 가리켰어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소. 커피 한잔 하겠소. 패배자에게 베푸는 여유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은 소파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 책상 앞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구 본부장이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동철 처장이 그 옆에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항복의 기색은 조금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오른손을 들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가 아니었어요. 짙은 감색 표지에 하나오션 로고가 양각되어 있었고 봉인 부분에는 그룹 최고위층의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인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어요. 군납 서류에서 수없이 봐온 기업 로고와는 격이 달랐습니다. 이건 실무 부서가 아니라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날인한 문서라는 뜻이었거든요. 구 본부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9장 분량의 문서였어요. 그리고 그걸 제 책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소리가 나게 던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탁! 대리석 위에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는데 영어 부분이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최종 이행 요구서 및 토크 운용 중단 사전 통보. 가압류 통보서에 가까운 문구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며 태연한 척 첫 장을 넘겼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제가 읽을 틈을 주지 않았어요. 커피 권유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의 건강검진 결과를 읽어주는 의사처럼 건조했습니다. 첫째 요구 조건. 미 해군 NAVSEA 명예 미납 수리 선수금 3억 달러 전액을 즉시 완납하십시오. 미 의회 예산 재검토는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본부장의 시선이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전달해야 할 문장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구 본부장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요구 조건. 하나오션 KSS-3 잠수함 도면 및 정비 노하우 무상 이전을 요구한 공문 일체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해당 공문은 국제방산표준계약법 위반이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최동철 처장이 옆에서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보낸 협박 공문 원본들이었어요. 빨간 스탬프가 찍힌 채 번호까지 매겨져 있었습니다. 위반 사례 1번부터 7번까지. 거제도 통제실 문서고에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바로 그 기록물이었죠. 제가 쏘아보냈던 모든 압박의 흔적이 증거물로 돌아와 제 코앞에 놓인 겁니다. 구 본부장의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요구 조건. 본 문서 수령 시점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원안 이행을 약속하는 법적 확약서를 제출하십시오. 확약서에는 미 해군 NAVSEA 국장 및 해군 담당 차관의 공동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털링 차관의 서명까지 요구한다는 말에 저는 등받이를 움켜쥐었어요. 그건 차관을 끌어내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류에 절대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스털링 차관에게 직접 사인을 받으라니. 이건 단순한 대금 청구가 아니었어요. 펜타곤의 지휘 체계를 정면으로 겨누는 공격이었습니다. 구 본부장은 마지막 문단을 읽었어요. 목소리 톤이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건이 72시간 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옥포조 선소 미해군 전용 VIP 제일도크는 즉각 운용이 중단됩니다. 일체의 추가 협의는 없습니다. 낭독이 끝났어요. 구 본부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눈이었어요. 위협도, 과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할 말은 끝났다는 눈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스스로 느껴졌어요. 관자놀이에 핏줄이 뛰었습니다. 32년 경력의 펜타곤 고위 관료에게 외국 기업의 임원이 걸어 들어와 책상 위에 최후 통첩을 던지다니. 그것도 미합 중국 국방부 건물 한복판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어요. 이건 미 해군에 대한 모독이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펜타곤에 걸어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겠다고. 동맹이 뭔지 아시오? 구 본부장은 제 고함에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주머니에서 은장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 만년필. 나흘 전 지하 회의실에서 제 발언을 기록하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어요. 구 본부장은 가죽 수첩을 펼쳐 또다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제가 방금 내뱉은 말의 요지. 만년필이 가죽 위를 스치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어요. 사각, 사각.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 본부장이 수첩을 덮었어요. 72시간입니다. 챈들러 국장. 그 한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최동철 처장이 서류 가방을 닫고 뒤따랐어요.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카펫 위를 지나 문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고요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직인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72시간.
그 숫자가 눈앞에서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거제도에서 발송된 최후 통첩이 미합 중국 국방부의 심장부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 위에 찍힌 데드라인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스털링 차관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차관의 공동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차관의 반응이 어떨지 뻔했습니다. 서류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걸 목숨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목을 조이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한 칸 더 좁혀진 것을 그때는 간신히 느끼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데드라인 72시간 중 24시간이 이미 증발한 뒤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집무실 소파에서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던지고 간 최후 통첩서의 붉은 직인이 형광등 아래서 여전히 선명했어요. 3억 달러 즉시 완납, 기술이전 공문 철회, 차관 공동 서명 확약서. 3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스털링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관 공동 서명 요구 건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신호음이 6번 울린 뒤에야 수화기가 넘어갔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듯 낮았어요. 저는 상황을 요약해서 보고했습니다. 하나오션이 3억 달러 완납과 함께 차관님의 공동 서명이 들어간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72시간 내에 불응하면 도크를 닫겠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스털링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챈들러. 내 서명? 내가 왜 거기에 이름을 올려야 하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차관이 끊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시작한 일이야. 자네 선에서 조용히 처리해. 전화가 끊겼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스털링 차관은 애초에 구두로만 지시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결제는 묻고 기술을 뜯어내라는 명령을 내려놓고도 서류에는 자기 이니셜 한 획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공동 서명을 하라니 그건 차관에게 스스로 독약을 마시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어요. 윗선은 등을 돌렸고 데드라인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여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이 협상 테이블 위에 걸려 있었거든요.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해야 합니다. 아침 8시, 저는 구본장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예고 없는 화상 연결이 아니라 음성 통화였습니다. 그래도 구 본부장은 전화를 받더군요. 구 본부장, 한 가지 제안이 있소.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톤을 잡았어요. 답답하게 서류로만 밀고 당기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봅시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구 본부장의 건조한 음성이 돌아왔습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감정의 온도가 0도 아래였어요. 저는 준비해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3억 달러 현금 대신 현물로 정리하는 방안이오. 현재 미해군의 퇴역을 앞둔 타이콘대로 가급 순양함이 2척 있소. 이걸 하나오션에 넘기면 고철 가치만 해도 상당할 거요. 거기에 해체 과정에서 얻는 부품과 기술 데이터까지 덤으로 따라오니 3억 달러보다 나은 장사 아니겠소?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퇴역 예정 순양함은 어차피 고철로 팔아야 하는 물건이었거든요. 미해군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짐을 떠넘기면서 3억 달러를 아끼는 셈이고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희귀한 미해군 함정을 해체하며 뒤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랬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 본부장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짧은 한국어가 오갔어요. 2초 뒤 전혀 다른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정확한 발음이었어요. 최동철 법무계약 감사처장이었습니다. 챈들러 국장, 최동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등을 고추 세웠어요. 법무라인이 직접 나선다는 건 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었거든요. 최 처장의 답변은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현행 계약서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수리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물 대납은 어떠한 형태로도 불어댑니다. 숨을 쉴 틈도 주지 않았어요. 둘째, 퇴역 군함의 국제 이전은 국제해양환경협약에 따라 유해 물질 사전 처리 인증이 필요하며 미 해군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은 해당 인증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해양수산부의 수입 승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목소리에 한치의 감정도 없었어요. 마치 자판기에서 영수증이 뽑히듯 조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측의 현물 대납 제한은 계약법과 국제법 모두에서 수용 불가합니다. 원 요구 조건의 변경은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제가 끊은 게 아닙니다. 한국 측이 먼저 끊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퇴역 순양함 카드가 30초 만에 박살났어요. 계약서 조항으로 한 대, 국제환경법으로 한 대, 두 방에 끝났습니다. 제가 꺼낼 수 있는 우회 카드는 이것뿐이었어요. 주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발악하듯 저는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여론으로 찍어 누르자. 오전 10시, 저는 워싱턴의 방산 전문 로비스트 2명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디펜스 뉴스를 비롯한 군사 전문 매체에 기사를 심으라는 지시였습니다. 프레임은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오션의 비합리적 억지가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고 있다. 동맹의 위기를 한국 탓으로 돌리면 국제 여론이 하나오션을 압박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로비스트들에게 넉넉한 촌지를 약속했어요. 특히 디펜스 뉴스의 존 마틴 수석 특파원에게는 단독 인터뷰까지 미끼로 던졌습니다. 마틴은 군사 전문 기자 중에서도 특종 욕심이 가장 강한 인물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먹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후 2시, 디펜스 뉴스 온라인판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제가 원하는 프레임과는 살짝 달랐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한미 방산협력에 긴장감이 감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사 링크를 하나오션 쪽에 일부러 흘렸습니다. 국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 압박이면 구본장도 내부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존 마틴 기자는 제가 먹인 촌지와 프레임을 고분고분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틴은 제가 건넨 정보를 역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펜타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국을 매도하려 할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이 마틴의 기자 본능을 건드렸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마틴은 펜타곤 내부의 항모화 수도, 고장 은폐 문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쏘아 올린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데드라인 24시간 전, 오후 4시였습니다. 비서가 메일 수신 알림을 들고 왔어요. 하나오션 발신이었습니다. 3억 달러 입금 안내도, 협상 재개 요청도 아니었어요. 메일에는 PDF 파일 하나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이랬어요. 타국 해군 무관 참관 일정표.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났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빼곡하게 적힌 스케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3월 첫째 주 거제도 오포조선소 현장 시찰 일정이었습니다. 방문자 명단의 첫 번째 이름,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 그 밑에는 캐나다 해군참모 총장, 차세대 잠수함 사업 프로젝트 담당관, 의회 예산 실무단까지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방문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대표단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해군 작전사령관, 그리고 왕실 직속 방산투자자문관. 일정표 옆에는 시찰 동선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VIP 제일도크 현장 브리핑, KSS-3 잠수함 모델 시연, 건조 공정 실시간 참관. 모니터 앞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오션이 왜 이 일정표를 제게 보낸 걸까요? 답은 뻔했어요. 미국이 비우는 자리에 들어올 대체자가 이미 줄을 서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캐나다는 독일 TKMS사의 차세대 잠수함에 질려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사우디 왕실은 VLS 탑재 잠수함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두 나라가 거제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미 해군의 우선협상 자격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직통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콜린스 제독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어요. 비명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챈들러, 수병 37명이 추가로 쓰러졌다. 기관실 오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 더 이상 못 버텨. 제발 결제 버튼이나 누르란 말이야. 수화기가 울리도록 고함이 쏟아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3억 달러를 순순히 내면 제가 시작한 갑질이 완전한 패배로 확정되는 거니까요. 스털링 차관은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릴 겁니다. 경력이 끝나는 거예요. 마이클, 24시간만 더 버텨.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는 꼬리를 내릴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콜린스 제독이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챈들러, 자네 미쳤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무실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모니터에는 캐나다와 사우디 방문단의 일정표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데드라인까지 남은 시간은 23시간 47분. 빨간 숫자가 한 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오션이 마지막 순간에 물러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망상을 놓는 순간 제 32년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데드라인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펜타곤 창문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새 소파에서 뒤척이다 새벽 4시에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았어요. 넥타이는 어젯밤 어딘가에 벗어 던졌습니다. 모니터 한쪽에 띄워둔 카운트다운 시계가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 3시간 27분. 3억 달러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스털링 차관의 공동 서명은 받을 수 없었으며 기술 이전 공문 철회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내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어떻게든 하나오션의 최후 통첩을 무력화시킬 방법이 있을 거라고, 32년 경력이 해답을 내놓을 거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현금은 의회 라인을 거쳐야 하니 3시간 안에는 불가능했고, 현물 대납은 이미 박살났고, 여론 공작은 좀 맡은 기자가 오히려 펜타곤 뒤통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카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블러핑. 화상 회의를 열고 미 의회의 위력을 들먹이며 시간을 더 끌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데드라인 1시간 전,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최종 화상 회의를 연결해. 비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국장님, 한국 측에서 회의 수락을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었으니까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닥치고 연결하라고 했잖아.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7분 뒤 화면이 켜졌어요. 하나오션이 회의를 수락한 겁니다. 저는 순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건가? 한 가닥 희망이 가슴 한쪽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화면 너머 거제도 회의실이 보였어요. 구본장 본부장이 정중앙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 최동철 처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회의실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 벽 근처에 회색 골판지, 박스 여러 개가 쌓여 있었어요. 박스 위에는 미해군 마크가 찍힌 서류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미해군이 하나오션에 제공했던 항모 수리 관련 도면과 기술 문서들이었어요. 그 폴더들이 반출용 폐기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정리가 끝나 있다는 뜻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걸 일부러 카메라에 잡히게 배치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미해군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한 겁니까? 답은 둘 다였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 당신들 없이도 아무 문제 없다. 저는 애써 미소를 만들었어요. 여유로운 척해야 했습니다. 블러핑은 표정 관리가 절반이니까요. 구 본부장,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니 반갑소. 구 본부장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3억 달러는 미 의회 승인 절차상 즉시 지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오. 하지만 의회의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소. 2주 안에 승인이 날 거요. 그러니 데드라인을 7일만 연장합시다. 미합 중국 의회의 절차를 존중해달라는 합리적인 요청이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최동철 처장이 움직였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의자 옆에 놓아둔 무언가를 두 손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쿵.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건 두께가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묵직한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국제방산표준계약서. 표지에 한형 병기된 제목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군데군데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고 접착 메모 탭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전투를 위해 완벽하게 무장된 서류였습니다. 최 처장이 계약서를 편 채로 입을 열었어요. 챈들러 국장,
귀측에 제안은 본 계약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8조 사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 승인 지연은 대금 지급 유예의 합법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귀측이 계약 체결 시 자국 내부 절차를 이미 감안하고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최 처장이 잠시 멈추더니 계약서 위에 카운트다운 시계를 한번 내려다봤어요. 현재 남은 시간은 14분입니다. 14분. 그 숫자가 화면을 타고 제 귀에 박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블러핑이 통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지만 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향해 고함쳤어요. 미합 중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란 말이다. 감히 미 해군을 협박하는 거냐. 이건 동맹에 대한 모독이요. 화면 너머에서 아무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최동철 처장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아주 미세한 동작이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인 정도였어요. 그 신호를 받은 최 처장이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펜으로 노랗게 칠해진 특정 페이지가 카메라 렌즈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글씨가 화면 가득 확대되었습니다. 특약 제4조 2항. 그 조항을 최 처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기한 내 미납 시 귀측의 우선협상 자격은 영구 박탈됩니다. 최 처장의 시선이 계약서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듯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옥포 조선소 VIP 건조 슬롯은 대기 중인 타국으로 자동 재배정됩니다. 본 조항의 발동은 번복 불가이며 귀측의 사후 이해 제기는 일체 수용되지 않습니다. 낭독이 끝났어요. 최 처장이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14분입니다. 같은 시간이 2번 반복됐다는 건 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최 처장이 처음 14분을 말한 이후 제가 고함을 치고 발악하는 동안에도 시계는 멈추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남은 시간은 그보다 더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처장은 정확히 같은 숫자를 반복했어요. 제 발악이 단일 초의 시간도 벌어주지 못했다는 걸 각인시키듯이. 저는 화면 앞에 선 채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그때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영국 로이즈 성급에서 긴급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낚아챘어요.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로이즈 성급은 국제해운과 조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영국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하나오션의 조항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해주면 제 유일한 탈출구가 열리는 거였습니다. 법적 하자를 들어 데드라인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회신 문서를 펼쳤어요. 첫 문단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로이즈 성급 법률자문실의 공식 견해였어요. 하나오션이 발동한 건조 슬롯 타국 자동 재배정 조항은 국제계약법상 완벽하게 합법이며 번복 불가합니다. 해당 조항은 계약 체결 시 양측이 자유의사로 합의한 특약사항으로서 일방의 이행 불능이 확인될 경우 자동 발동되는 정당한 구제 수단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제3자 기관이 하나오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류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허리가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동철 처장이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구본장 본부장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계는 그들 편이었고 법도 그들 편이었고 세계 최고 권위의 기관마저 그들 편이었습니다. 모니터 구석에서 카운트다운 숫자가 깜빡였어요. 8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스털링 차관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3억 달러 긴급 송금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귓전을 때렸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기계음이었어요. 3번째, 4번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스털링 차관이 제 번호를 차단한 겁니다. 화면 속 카운트다운이 5분 아래로 떨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거제도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구본장 본부장이 은장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뚜껑을 닫기 위해 꺼낸 거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만년필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제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딱.
그 작은 소리가 32년 경력의 끝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어요. 화면 속 타이머가 0, 0, 0에 도달했습니다. 숫자가 멈추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만 멈춘 거였어요. 거제도 회의실에서는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책상 위에 놓인 은장 만년필을 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현 시각부로 미해군과의 협상은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쾌감도 유감의 빛도 없었어요. 사실을 통보하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마치 기상캐스터가 내일 날씨를 읽듯 이미 정해진 결과를 전달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체면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5천만 달러부터 당장 쏘겠소. 지금 바로 송금 버튼을 누르겠소. 나머지 2억 5천은 사흘 안에 맞추겠소. 비명이었어요. 32년 경력의 펜타곤 고위 관료가 화상 카메라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구본장 본부장의 눈이 잠시 제 쪽을 향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동정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구 본부장이 최동철 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최 처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1초의 오차도 없이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모니터가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구겨진 셔츠에 넥타이도 없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일어서 있는 사내의 모습이 화면에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저는 손을 뻗어 모니터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꺼진 화면을 다시 켤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검은 화면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시스템을 강제 종료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거제도에서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옥포 조선소에 파견된 우리 인원 20명 전원의 출입증이 정지됐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원증, 보안배지, 전산망 접속 권한까지 전부 차단됐다고 합니다. 현장 보안 요원들이 즉시 퇴거를 통보했다고요.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제도의 상황은 제가 워싱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저는 나중에 파견 인원들의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화상 시스템이 꺼지자마자 옥포 조선소의 보안 통제실에서는 일제히 출입카드 정지 명령이 내려갔어요. 미해군 파견단 20명의 이름이 화면에 한 줄씩 뜨더니 옆에 붉은 글씨로 무효가 찍혔습니다. 카드를 찍어도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어요. 10분 전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도크 출입구가 잠겼습니다. 파견단 책임자인 데릭 앤더슨 중령이 보안 데스크로 뛰어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는 미합 중국 해군 소속이오. 앤더슨 중령이 출입증을 내밀며 고함쳤지만 하나오션의 보안 요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본사 지시에 따라 귀측 전원의 출입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개인 소지품 수거 후 30분 내에 정문으로 퇴거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20명의 미해군 파견단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정문 밖으로 나와야 했어요. 도크 안에 남겨둔 뒤술 장비, 노트북, 개인 메모까지 전부 봉인 처리되었습니다. 앤더슨 중령이 항의하자 보안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잔류 물품 목록 확인서. 물건은 외교 채널을 통해 반환될 예정이니 서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 장교에게 사인을 받아 내는 한국 기업의 보안 요원. 32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을 겁니다. 워싱턴의 제 집무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는 동안 저는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펜타곤 전산망에 접속해 거제도 도크 관련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로딩바가 느릿느릿 채워지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제도 도크 출입 권한이라는 항목 옆에 커다란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접근 불가.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권한이 박탈되고 있었습니다. 미해군 소속 전원의 전자 출입 코드가 하나씩 붉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챈들러, R, W, 접근 불가, 앤더슨, D, T, 접근 불가. 이름들이 줄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화면 하단에 추가 알림이 떴습니다. VIP 제일도크 운용 상태 변경. 현재 상태, 셧다운.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셧다운. 미해군 함정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던 거대한 도크가 꺼졌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크레인이 멈추고, 용접 불꽃이 사라졌을 거예요. 10만 톤급 핵항모를 품을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도크가 문을 닫은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스털링 차관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이건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아까와 같은 기계음이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기계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번호판을 미친 듯이 두들겼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스털링 차관은 이미 저를 버린 거였습니다. 서류에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는 사람답게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거예요. 비서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차관실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문서로요. 비서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스털링 차관실 발신, 챈들러 국장 수신. 내용은 세 줄이었습니다. 본건은 귀관의 소관 업무로서 차관실은 관여한 바 없음. 추후 경과 보고 시 서면으로만 제출할 것. 대면 보고 부려. 세 줄짜리 사용 선고였어요. 차관은 제가 혼자 시작한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구두 지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스털링 차관이 왜 서류에 절대 이니셜을 남기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책상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붉은 접근 불가 코드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거제도의 조명은 꺼졌고 파견단은 쫓겨났고 차관은 꼬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칼자루가 실은 한국의 시퍼런 작두날이었어요. 내 손목은 이미 깨끗하게 잘려 나간 뒤였고 저는 잘린 줄도 모르고 칼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펜타곤 주차장 너머로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32년을 보냈어요. 이 건물의 대리석 복도를 가죽 구두로 걸으며 세계 최강의 군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제도의 한 조선소가 미해군의 코드를 붉은색으로 바꾸고 도크를 셧다운시켰어요. 항의할 곳도 없었습니다. 법도 그들 편이었고 계약도 그들 편이었고 세계 최고 권위의 영국 로이즈 성급마저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그때 비서실 전화가 한 번 더 울렸어요. 비서가 들어오기도 전에 제가 먼저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비서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거제도 현장에서 추가 보고가 왔는데요. 우리 파견단이 정문 밖으로 나가는 시점에 반대편 도로에서 검은 세단 행렬이 조선소 안으로 진입하는 게 목격됐다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세단, 누구 차야? 비서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차량 번호와 깃발로 봐서 캐나다 대사관 소속 의전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수화기를 놓았어요. 아니, 놓은 게 아니라 손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캐나다.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하나오션이 보내온 타국 해군 무관 참관 일정표. 그 첫 번째 줄에 적혀있던 이름.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 경고가 아니었어요. 예고였습니다. 미 해군 파견단이 쫓겨나가는 그 정문으로 기다렸다는 듯 캐나다가 밀려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발로 걷어찬 자리를 주워 담으러 온 겁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거제도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30분도 안 돼서 펜타곤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국방부 정보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심지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까지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곳은 다름 아닌 방산 전문 매체들이었어요. 제가 프레임을 먹이려 했던 바로 그 언론이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국장님, 제인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인스, 글로벌 방산 정보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의 속보는 전 세계 국방부와 방산업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비서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속보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미 해군이 자만으로 놓친 하나오션의 골든 슬롯,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60조 원 규모로 전격 인수.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기사 본문을 읽었어요.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거제도 오포 조선소에 도착해 하나오션 구본장 본부장과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 계약이 전격 체결됐다고 했어요. 총액 60조 원. 캐나다 의회에서 1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특별 예산 승인이 미국이 쫓겨나 빈자리가 났다는 소식에 단 3시간 만에 초당적으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3시간. 1년을 끌던 예산안이 3시간 만에요. 미국이 걷어차고 나간 그 순간이 캐나다에게는 천재일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블레어 장관이 현장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실시간 중계되고 있어요. 저는 집무실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거제도 오포 조선소 브리핑룸이 떠올랐어요.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어 장관이 연단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구에 감색 정장 위로 캐나다 국기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구본장 본부장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블레어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얼굴에 감추지 않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승자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점잖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을 비웃는 미소였어요. 블레어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에 특유의 캐나다식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캐나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오션과 차세대 잠수함 사업 전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어요. 오만한 미국이 걷어찬 골든타임을 캐나다가 60조 원 현찰로 완벽하게 선점했습니다.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제 손이 리모컨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오만한 미국. 동맹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미합 중국을 오만하다고 지칭한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방금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서요. 블레어 장관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캐나다 해군은 더 이상 종이 위의 잠수함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독일 TKMS의 약속만 가득한 설계도 대신 하나오션의 실제로 바다에 뜨는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TKMS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거든요. 캐나다가 하나오션을 선택한 건 단순히 빈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선언이었어요. 제 시선은 블레어 장관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일행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연단 오른쪽에 흰 가운을 두른 중동 복장의 사내 4명이 서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대표단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보내온 일정표의 두 번째 방문단. 이들은 블레어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VLS 탑재 잠수함 선점을 위한 현장 계약을 대기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백지 수표를 들고 온 거였습니다. 블레어 장관이 구본장 본부장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일제히 포착했습니다. 구 본부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변했어요.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것 같았어요. 아마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구 본부장은 이 순간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갑질하는 동안 조용히 위반 사례를 쌓고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대체 계약자를 줄 세워둔 거예요. 제가 시간을 태우며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시간에 기자회견이 끝나자 화면이 조선소 현장으로 전환됐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미 해군 깃발이 걸려있던 VIP 제일도크 입구에 변화가 생겨 있었어요. 미국 국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캐나다의 붉은 단풍잎 깃발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깃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록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도크 출입구에는 새로운 보안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게이트에는 캐나다 해군과 사우디 왕실 대표단의 출입 코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독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독일 TKMS사 임원진이 허겁지겁 거제도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에 잠수함을 팔려고 수년간 공을 들여온 독일이 한순간에 계약을 빼앗긴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일도크 입구에는 캐나다 국기가 꽂혀 있었고 독일 TKMS 관계자는 게이트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하나였어요. 현재 도크 일정이 모두 배정되어 외부 방문은 불가합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거제도 도크에 펄럭이는 캐나다와 사우디의 깃발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튕겨낸 공이었어요. 3억 달러를 묻고 기술을 뜯어내겠다며 제가 걷어찬 바로 그 공이 제 얼굴을 박살낸 뒤 캐나다라는 완벽한 대체자의 품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뒤돌아서 죽고 싶어도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때 모니터 하단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미 해군 NAVSEA 긴급 공지. 저는 반사적으로 클릭했어요. 화면에 뜬 건 제가 보낸 입금 승인 요청의 처리 결과였습니다. 데드라인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발악으로 5천만 달러 긴급 송금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비명을 지르며 화상회의에서 외쳤던 그 5천만 달러. 시스템이 입금 시도를 감지하고 하나오션 측 수신 계좌로 연결을 시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결과는 이랬어요. 대상 슬롯 영구 소멸. 거래 대상 없음. 처리 불가. 영구 소멸. 그 두 글자가 제 망막에 타들어갔어요. 슬롯이 사라졌습니다. 미 해군이 하나오션에서 가지고 있던 우선협상 자격, VIP 도크 사용권, 모든 것이 영구적으로 소멸된 겁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계약서 특약 제4조 2항, 최동철 처장이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던 바로 그 조항이 정확하게 발동한 거였습니다. 번복 불가, 사후 이해 제기 불가. 저는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입금 버튼을 다시 눌러봤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떴어요. 대상 슬롯 영구 소멸. 세 번째, 네 번째. 미친 사람처럼 버튼을 연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받아들일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책상에 이마를 박았어요. 시가 냄새가 배어있는 책상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2년이었어요. 이 건물에서, 이 책상에서, 이 의자에서 32년을 보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함정 건조를 관장하는 자리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 32년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거제도의 조선소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원칙이라는 단 두 글자로.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 집무실 모니터에는 거제도 도크에 펄럭이는 캐나다 국기가 여전히 떠 있었고 그 옆에서 사우디 왕실 대표단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끌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재앙의 크기를 끝까지 직시해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으니까요. 2026년 3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집무실 소파에서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비서의 노크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본 건 모니터 위의 날짜였어요. 3월 6일. 어제의 악몽이 현실이었다는 걸 확인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표정 관리가 철저한 비서였는데 그날은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디펜스 뉴스 일면을 보셔야 합니다. 태블릿을 건네받았어요. 화면을 켜는 손이 떨렸습니다. 디펜스 뉴스 온라인판 일면에 사진 한 장이 박혀 있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제럴드 R. 포드함의 기관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기관실 바닥에는 역겨운 갈색 오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배관이 터진 천장에서는 녹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벽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정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13조 원짜리 미합 중국의 최신의 핵항공모함이 자체화 수도 문제로 오물에 잠겨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공개된 겁니다. 기사 제목을 읽었어요. 존 마틴이라는 이름이 기자 서명란에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촌지를 먹이고 프레임을 씌우려 했던 바로 그 기자였어요. 마틴은 제가 건넨 항공 매도 프레임을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타곤 내부의 항모화 수도 고장 은폐 문건을 파헤쳐 일면에 터뜨린 거였어요. 기사는 미 해군 수뇌부가 포드함의 배관 결함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도 예산 문제로 수리를 미뤄왔다는 내부 문건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짚었어요. 미 해군 체계사령부 함정건조국. 제 부서였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틴이 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스스로가 마틴에게 칼을 쥐어준 거였어요. 한국을 매도해달라며 접근한 순간 마틴의 기자 본능은 제 의도가 아니라
제가 숨기고 있는 것을 향했습니다.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국 탓을 하려는 걸까? 뭘 감추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이 은폐 문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제가 쏘아 올린 화살은 정확하게 제 이마에 꽂혀 돌아왔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태평양의 포드함에서 추가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선임 기관장 제임스 밀러가 찍은 영상이었어요. 밀러는 기관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하로 아래까지 갈색 오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작업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장갑 낀 오른손에는 녹슨 렌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카메라를 향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볼 위로 뭔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제 발밑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합 중국 해군의 자존심이라는 핵항모 기관실. 바닥에 고인 5,000명분의 오물입니다. 밀러가 렌치를 든 손으로 주변을 가리켰어요. 배관이 터진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수병들이 악취 때문에 쓰러지고 피부에 발진이 올라오고 의무실은 환자로 넘치고 있어요. 밀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도크는 한국에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런데 워싱턴에 누군가가 돈을 아끼고 기술을 뜯어내겠다고 그 도크를 걷어찼습니다. 밀러의 눈에서 확실하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챈들러 국장님의 그 잘난 엘리트 팬데 놀림이 우리 5,000명의 수병들을 태평양 똥물 속에 생매장시켰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엘리트 팬데 놀림. 밀러의 그 한마디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렌치를 쥐고 오물과 싸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32년간 현장에서 용접봉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시가를 태우고 예산을 주무르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서류 노름이 5,000명을 오물 속에 파묻었다는 걸 밀러가 세상 앞에 고발한 겁니다. 오전 10시 리상원 국방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소집됐어요. 디펜스 뉴스 기사와 밀러의 영상이 터지자 의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청문회장에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사람은 마이클 콜린스 제독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정복 차림이었어요. 어깨의 별이 조명 아래서 빛났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콜린스 제독이 마이크 앞에 앉자 위원장이 질문했어요. 제독, 포드함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콜린스 제독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님, 포드함의 배관 결함은 수개월 전부터 보고된 사안입니다. 즉시 수리가 필요했고 그것이 가능한 곳은 한국 하나오션의 오포 조선소뿐이었습니다. 콜린스 제독이 잠시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수차례에 걸쳐 함정건조국 챈들러 국장에게 하나오션과 정상적으로 협력하고 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매번 거부당했어요. 제독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챈들러 국장은 수리 대금을 묶어두고 한국의 잠수함 핵심 기술을 뜯어내겠다며 종이 쪼가리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제 경고를 무시하고 현장의 비명을 무시하고 결국 우리 자랑스러운 13조 원짜리 핵항모를 똥물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콜린스 제독이 증인석에서 손가락을 들어 카메라 너머를 가리켰어요. 그 손가락은 펜타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집무실을 향하고 있었어요. 제독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청문회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상원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서 M. 스털링 미 국방부 해군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증인석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어요. 정장은 완벽했고 넥타이 매듭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밤새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서 기절해 있던 동안 이 사람은 빈틈없이 준비를 마치고 온 거였어요. 스털링 차관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질문했어요. 차관, 챈들러 국장의 하나오션 압박 지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스털링 차관이 안경 너머로 위원장을 바라봤어요.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단 1mm도 없었어요. 위원장님, 이 모든 참사는 전적으로 챈들러 국장 개인의 독단적이고 무능한 협상 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차관실은 해당 건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내린 바 없으며 챈들러 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대금 지급을 유예하고 뒤술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새벽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결제는 묻고 기술을 뜯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스털링 차관은 서류에 단 한 획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전화 기록? 1급 보안 회선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즉각 파면하겠습니다. 스털링 차관이 마이크를 향해 선언했어요.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32년간 충성한 부하를 공개 석상에서 단칼에 잘라내는 데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청문회장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1시간 뒤 펜타곤 보안 요원 2명이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노크 없이요. 챈들러 국장, 즉시 퇴거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개인 소지품만 가져가십시오. 보안 요원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하나오션의 보안 요원이 거제도에서 미 해군 파견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한 요원이 제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들었어요. 로버트 W. 챈들러, 미 해군 체계사령부 함정건조국 국장. 그 명패가 뜯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32년간 제 이름이 새겨져 있던 자리에 먼지 자국만 남았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랍을 열고 제 개인 물품을 종이박스에 거칠게 처박았습니다. 가족사진, 해군협회 기념 메달, 낡은 수첩. 32년의 흔적이 한 개의 종이박스에 담겼어요. 시각 케이스는 빈 채로 서랍 안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대는 어젯밤에 이미 태웠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나간 뒤 저는 텅 빈 책상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카펫 위에 앉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성조기가 보였어요. 워싱턴의 저녁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32년을 보냈어요. 세계 최강 미해군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우리가 호구였다. 텅 빈 집무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하나오션의 그 차가운 원칙을 걷어찬 순간 미 해군의 위대한 패권도 저 태평양 똥물 속에 영원히 가라앉아 버렸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조기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종이박스 하나를 안고 이 건물을 나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32년의 끝이 이렇게 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